네, 이번에는 섹터 점검 시간입니다. 매크로 측면에서 채권 시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잭슨홀 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금통위까지 여러 챙겨봐야 될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이분 모시고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혜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는 분이 오니까 말이 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같은 회의를 했었고, 지금 이 자리는 이제 팀장 자리가 아니라 앵커고,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이번 주에 굵직한 이슈 자세히 얘기 드린다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왔어요. 나왔고, 연내 테이퍼링 시사하면서 주가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거의 3% 이상 급락을 보였습니다. 물론 테이퍼링 때문이다 아니다라는 갑론을박은 있지만, 네. 그래도 테이퍼링 이슈가 가장 컸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과거하고 올해 테이퍼링 준비 과정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현재랑 뭐 과거 테이퍼링 비교를 해보시면요. 네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다르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테이퍼링 시그널에 대한 시점이 좀 다를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결정한 게 12월 FOMC였거든요. 네. 그래서 12월 FOMC에서 바로 그 직전에, 그러니까 시작 직전에 발표를 한 반면에 이번에 좀 다를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파웰 의장이 여러 번 말을 한 바가 이제 충분히 테이퍼링 시점 이전에 시장과 소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시작 시점 한 2, 3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문구로 좀 삽입하지 않겠나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 정도에서 문구의 변화 있지 않겠냐라 보고 있는 점이 좀 다르다라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규모가 좀 다릅니다. 과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850억 달러 매입을 했습니다. 미국채 450억 달러, MBS 400억 달러 매입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미국채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1.4배 정도 더 많이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위기에 대응해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매입을 하고 있었어서 이번에는 좀 걷어들이는 속도도 좀 빨라질 거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매달 100억 달러씩 줄어나갔는데 이번에는 100억 달러 이상의 규모씩 좀 줄어나가지 않겠냐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러면 과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시그널도 조금 더 자세히 줄 거고 네. 지금 1,200억 달러이기 때문에 과거에 줄였던 속도보다 더 좀 빠르게 네.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주 잭슨홀을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카플란이라는 슈퍼 매파가 약간은 테이퍼링이 연기될 수 있다는 거를 시사하면서 잭슨홀보다 그 다음에 미팅을 조금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시점에, 그리고 연내 테이퍼링은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7월 FOMC 의사록을 보시면요. 연내 네.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는데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네. 언제 시작할지 또는 어떻게 줄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있다는 점인데요. 카플란 총재 역시도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줄어나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네. 사실 그때 최근에 발언하신 내용 중에 조금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보고 좀 그 시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발언한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 7월 FOMC 의사록에 있었습니다. 네네네. 코로나 이러한 델타 변이의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 이러한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미 명시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역시도 이제 7월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된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정도 조금 주목할 만하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미국 경제가 이러한 테이퍼링을 위한 좀 전제 조건에 달성을 했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경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진전된 상황이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들 모두가. 근데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 물가에 대해서는 그 조건에 충족했다라고 말한 반면에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조건에 좀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이퍼링의 개시에 앞서서 고용 지표에 조금 추가 진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26일에서 28일에 있을 텐데 그 전에 추가적인 고용에 대한 데이터를 보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있을 테이퍼링
뭐 가능성보다는 그 다음 회의 또는 그 다다음 회의에서 조금 더 있지 않겠냐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델타 변이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고용 시장에 대한 조건이 달성할지 여부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뭐 9월 6일에 그 코로나 팬데믹 실업 수당이 종료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을 보시면은 구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라든지 또는 백신 접종 상황 역시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8월에서 10월 정도의 고용 지표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 정도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산 매입에 대한 문구가 조금 변경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한 2, 3개월 후인 11월 정도 FOMC에서 실제 규모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물가는 뭐 연준이 목표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네. 좀 많이 높아져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 때문에 경기가 훼손될 수 있으니 네. 뭔가 테이퍼링은 해야 되는 조건은 마련해졌는데 고용이 아직은 좀 불안하다기보다는 뭐 잘 오곤 있는데 네. 그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이제 향후 고용 시장이 더 좋아질 건지에 대한 전망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네. 과거에도 그랬듯이요. 그래서 고용 네. 지표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8월 지표가 9월 초에 나올 거고 네. 9월 초에 나오고 나면 9월 한 21일, 22일 날 열리잖아요. 그럼 그때 뭔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나 계획을 하고 11월이나 12월 가서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또 이제 투자자들이 좀 고민하는 거는 테이퍼링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테이퍼링 시장 딱 하고 나면 야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네. 순차적으로 물론 시장에서는 바로 하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 그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까지 한번 좀 긴 시각이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근데 기준 금리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네. 문구를 많이 보실 텐데요. 네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의 그 통화정책 방향 문구를 보시면 포워드 가이던스 관련 문구를 보시면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근데 과거 사례를 보시면요. 테이퍼링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변경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결정한다라고 한다면은 11월 FOMC 통화정책 성명 문구에서의 기준금리 포워드 가이던스는 바뀔 수 있고요. 다만 연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테이퍼링 시점과 기준금리 시점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고 이것들을 관계해서 기계적인 뭔가 연계성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보시면은 테이퍼링을 다 종료하고 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사실 프로세스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11월 내지는 12월 달에 그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하더라면 대략적으로 한 2, 3분기 정도 기간을 가지고 테이퍼링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르면 내년 4분기 또는 내후년 1분기에는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 인상은 한 내후년 4분기나 2023년 초. 네, 내년 네, 4분기나 내후년 1분기요. 이게 자기가 같이 있는 팀장이 앵커로 있으니까 저희 우혜영 연구원이 좀 떨리나 봅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데 이건 제 문제인 것 같고 좀 편안하게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미국 얘기 좀 많이 나눴는데 사실 좀 고민인 게 뭐냐면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모르겠고 한국형 테이퍼, 즉 한국형 출구 전략이 시작됐다. 뉴스 기사만 보시더라도 뭐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의 규제, 즉 총량을 줄이고 있고 네. 거기다가 이번 주에 만약 금리까지 올라버리면 순차적으로 기준금리라는 게 기준금리잖아요. 그래서 쑥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려나가는 힘이 연준이 기다려주더라도 한국은 좀 조여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올릴까요? 네, 저는 이제 원래는 사실 기존의 전망은 그러니까 전망 없다라고 인상 없다라고 전망했었는데. 동결로 봤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5월달 이후부터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참고를 해 보면은 사실상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연내 추가 인상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다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금통위에서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올린다고 한다면은 10월 달에도 연달아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만약에 이번 주에 못 올린다라고 하면은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2번 인상하는 느낌에 50bp 인상하지도 할 수 있지 50bp? 않겠냐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와, 그렇게 되면 네. 이게 네. 말 장난 같지만 네. 사실 50bp라는 부분은 0.5%포인트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대출 금리가 보통 2% 중반 신용도가 좋으신 분들은 아니면 3% 이랬는데 제 1금융권은 이제 50bp 올려버리면 1%, 2% 그러니까 결국은 신용대출이 한 4%로 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타격이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25bp씩 2번 이렇게 올리는 것이 좀 적정하다라 보고 있지만 네. 한국은행에서 아무래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금융불균형 누적되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강조를 하고 있고 오히려 펀더멘털을 보기보다는 이러한 금융불균형을 빨리 해소를 하기 위한 시작을 하기 원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지난 2분기 성장률 발표할 때도 사실상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봤을 때 한국은행의 전망 경로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 8월 기준금리를 올리고 뭐 내리고 하는 그 결정 당시에 이러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를 근거로 얘기를 한다면은 오히려 한국은행의 향후 전망치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한국은행의 소통에 대한 그 이슈 문제가 좀 제기될 수도 있다라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8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보여줬던 의지, 강한 의지 또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지금 한국은행이 펀더보다는 이러한 금융 불균형 누적되는 거, 대출 너무 많은 거, 부동산 가격 너무 높은 거 이런 것들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이제 경제적인 상황보다는 네. 투자 자산이나 B2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 더 무게를 둘 거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고승범 위원을 그 금융위원장 내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매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분을 그 내정을 금융위원장을- 한 만큼 네. 뭔가 전반적인 금융 규제라든지 이러한 한국은행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같이 매파적으로 긴축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근데 뭐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승범 위원이 소수의견 내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뭐 또 소수견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상 그 금통위의 그 의사라고 보시면은 대부분 다 금리 인상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계세요.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정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한국은행의 분위기는 여전히 매파적일 것이다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 더해서 금융위원장까지 내정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성향은 매파적일 것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에 따르는 레버리지 축소 역량까지도 좀 있는 상황인데 뭐 채권 시장을 보시니까 물론 뭐 증시까지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 진짜 금리 인상이 되면 금융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채권 시장은 이미 반영을 한 거 아닐까요? 뭐. 네, 맞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뭐 하는 결정은 이미 사실 반영이 되어 있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1.4% 후반대까지 금리가 올라갔던 그 한두 달 전에 있었었는데 이때 사실 기준금리를 연내 2번까지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조금 뭔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 인상하는 거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향후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시사를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이러한 단기물 금리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결정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기존의 경제의 여건 뭐 체력 이런 걸 고려하기보다는 금융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강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기준금리 인상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맞아요. 경제가 회복이 되고 개선이 됨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지금은 사실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긴 조금 부정적으로 조금 더 해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채권 시장이 사실 조금 투자자분들이 듣기 좀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간단하게 채권 시장 볼 때 요거 보자. 그러니까 리프레시 기준.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번 주는 금통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또는 향후에 기준금리를 또 올리겠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하다라 말씀드리고 있고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장기물보다는 단기물 금리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 주다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장기물 금리 상승하는 것보다 단기물 상승이 좀 더 강할 것 같은 한 주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이제 채권 시장에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적인 뭐 피드백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혜영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채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